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첫 번째 모듈입니다. 이제 요구사항 확인 부분에 공부 방향을 한번 제시해 봐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구사항 확인 이번 모듈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요구사항 확인하기, 분석 모델 확인하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 해 모양이 출제 회차 개수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분석 모델 확인하기에서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상 시스템의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 품질과도 직결되고 아무리 코딩을 잘한다고 한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다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이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분석하고 개발하고 얘네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석 모델 확인하기 쪽에서 우리 이제 UML, 즉 이런 요구사항을 분석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과정 중에 UML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또 보게 되고요. 또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모듈에서 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경향을 보면은요, 전체 모듈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부분들은 다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과목들은 출제 빈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빨리 공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2회 때 한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 이 모듈에서. 그리고 4, 5회는 시험을 한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차만 나눠가지고 수험생 접수 날짜만 다른 것 뿐이지 같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제 디자인 패턴하고 UML하고 이렇게 출제가 됐고, 여기서는 이제 에자일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 출제 비율로 보면은 전체적인 섹션으로 봤을 때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가 문제 하나, 그리고 분석 모델 확인하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UML하고 디자인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가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시간 이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공학 바탕하에서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제시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 여기에서 이제 에자일이라고 하는, 다시 출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에자일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고요. 또 현행 시스템 파악, 그리고 개발 기술 환경 분석, 이렇게 총 4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목표하고 키워드예요. 우선은 이번 시간에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하려고 하는 그 시스템, 즉 그 환경, 걔네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 현재 지금 고객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요것이 바로 이번 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런 바탕하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이제 전통적 방법론의 이제 폭포 수형, 나선형, V 모델, 제공학, 역공학, 여기까지는 모델이고요. 제공학하고 역공학은, 제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기존에 있는 애를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는 거. 역공학은 다시 쓰기 위해서 역으로 분석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됐던 것이고, 에자일 방법론 하위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방법론이 이제 교재에 담아져 있습니다. 우선은 XP라고 하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이제 스크럼 두 가지가 있고요. 얘네 여러분들 필기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XP 핵심 가치 5가지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5가지 다 쓰세요, 이런 거죠. 또 12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이걸 다 쓰란 말은 아직 안 될 것 같고, 그 중에 실천사항에 해당하는 애를 찍어서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스크럼 팀이에요. 스크럼이라고 하는 개발 방법론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팀에 대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에 대한 역할들, 각 담당자별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스크럼 전체적인 절차, 뭐 XP도 마찬가지로 절차에 해당하는 것들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행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은 어떤지, 여기에 시스템의 기능은 어떤지, 또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네트워크 환경을 충분히 분석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기반 하에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이 플랫폼은 어떤 거죠? 윈도우즈, iOS, 뭐 아니면 안드로이드, 이렇게 내가 개발할 대상의 플랫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뭔지 알아야 되겠고, 이 플랫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특성 분석을 해서 얘네가 충분히 내가 쓸만한 애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웨어라고 하는 애는 바로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아이예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다른 시스템과 연결을 할 때 약간 호환성이 좀 부족한 경우에 이 미들웨어를 둬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에 대한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여기 나오는데 뭐 사실 이게 필기에 출제되면 출제됐지 뭐 실기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좀 내용도 좀 어렵고 외워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도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모듈의 첫 번째 장을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천천히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봤지만 아직 보지는 않았고요. 제가 요거를 찍고 있는 거는 앞에 오리엔테이션 아직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첫 번째 모듈이 이제 요구사항 확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험 문제 3번 출제가 됐고요. 출제된 내용들이 뭐 에자일이나 아니면은 UML에 해당하는 다이아그램 종류를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포함되어 있는 게 디자인 패턴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은 개정 전에 필기 합격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다 필기를 여러분들 지금 개정된 앞에서 요구사항 확인을 1과목에서 다 배우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험의 핵심은 요구사항 확인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경향으로 봐서는 큰 틀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엽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좀 빨리 공부할 때는 걷어내고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쭉 차례를 보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구사항 확인에는 총 3개 섹션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뭐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그리고 요구사항 확인하기, 분석 모델 확인하기 이렇게 3가지가 되고요. 뭐 큰 그림에서 뭐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 첫 번째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현행 시스템 파악, 개발 기술 환경 분석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시험에 출제된 것에서는 에자일 있죠? 에자일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단계에 대해서 필기보다는 살짝 더 한 30% 정도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필기 공부하신 것을 이렇게 되새겨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트 1 요구사항 확인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챕터 1에는 현행 시스템 분석하기인데요. 뭐 현행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거 이름 그 자체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대상 시스템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행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하드웨어 어떤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이번 장의 학습 목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소프트웨어 공학인데요.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은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좀 훨씬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어떤 학문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이 원래 시험 개정 전에는 한 과목이 있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굉장히 방대한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히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이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이 단어가 하이어라치라고 하나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얘가 이제 계층이다, 계층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계층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가 되고 딱 보면 아시겠죠? 상위에서 하위로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고요.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폭포 수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폭포 수형 모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우리가 상위에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계획을 아주 잘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면 다시 역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아주 잘하게 되면 그런 뒤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거고, 이게 이제 전통적 방법인데, 전통적 방법이라고 하니까 요즘엔 안 쓰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드백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한 번에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구현까지 한 방에 쭉 나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히포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이 되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와 시스템 문서화용 기법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가시도표, 그다음에 총체적 다이아그램, 세부적 다이아그램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상 시스템을 분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분석한 것을 도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 뽑아낸 걸 우리가 아직 객체 제약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객체 제한 개념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적 도표로 이게 뭐야? 테이블이죠. 테이블. 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표로 이렇게. 해당하는 항목들을 쭉 표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총체적 다이아그램. 이번에는 이 내용들을 큰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들을 또 이렇게 보는 세부적 다이아그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특징적인 거는 어떤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고 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유지 보수가 쉬워요. 또 뭐 대표적인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출제될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는 이런 이제 V 모델 이러한 친구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V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폭포 수용이 지나서 폭포수 모델에서는 어때요? 검증과 테스트가 불가능해. 기획을 아주 잘 해놓고 걔를 한 번에 그냥 구현해 버리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검증,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V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폭포수 모델보다 반복과 재처리 과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구현까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나가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이제 재공학입니다. 이제 재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애를 재사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나바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가 대학생 때 갑자기 IMF가 터지면서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어요.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뭐 이런 의미죠. 그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기존에 잘 만들어 놨는데 얘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일부분 내가 지금 쓸 거는 그대로 쓰고 일부분만 좀 수정해서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재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재사용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개발 시간과 돈이 적게 들어요.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그 다음에 품질이 향상돼요. 왜?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에 걔네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겠죠. 품질도 높고 생산성도 높고 신뢰성도 높아집니다. 구축 방법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프로젝트 실패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어요. 왜? 기존에 운영하던 애를 조금만 수정해서 쓰는 거니까. 그쵸?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재공학이 나오는데 이 재공학은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재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개발의 생산성이 아니라 유지 보수의 생산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그대로 갖다 쓴다든지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응용을 해서 재구조화한다든지 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기술적 설계를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뭐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재공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큰 유지보수다, 커다란 유지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공학의 과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필기 시험에 종종 출제됐던 아이예요. 그래서 재공학 과정은 우선은 현재 시스템을 분석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걔네를 구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를 역공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역공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역공학은 뭐냐? 기존의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는데 얘네가 문서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내가 다시 쓰려면 다시 개발을 하려면 얘네를 분석해야 되겠죠? 이걸 바로 역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재공학의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재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우리가 개선해서 쓰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유지 보수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뷰 생성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 다른 뷰라고 하는 거는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바꿀 거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은데 얘를 왜 바꿔? 그지? 이런 것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얘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고 소프트웨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거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해보면 이 제공하기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더 돈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고칠 게 많으면 다 뒤집어 엎고 한 번에 다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역공하기에 해당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있으면 얘를 역으로 분석해내는 다 과정을 역공하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실기에서는요, 얘네가 단답형이에요. 또는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해당하는 개념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되지, 얘네를 너무 구체적이고 지엽적으로 봐주시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구사항 확인에는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얘네가 다 큰 그림에서의 어떤 컨셉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애들만 출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를 너무 지엽적으로 봐주시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만 봐주세요. 자,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이제 본문에서 뽑아가지고 얘네를 문제를 낸 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답을 쓰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아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얘네는 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어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 내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제됐던 애자일 방법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스크럼,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아이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예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소멸하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뭐 필기 시험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기에서도 간혹 뭐 이렇게 해가지고 블랭크 쳐서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출제되는 경향으로 봐서 그렇게 지엽적으로 내겠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겠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맨 처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타당성 검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요구사항을 분석해 줘야 돼요. 이제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하고 이게 타당성이 맞느냐, 그 다음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논문에서 다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맨 처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운용하고 유지보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은 이제 타당성 검수보다는 요렇게 요 단위까지, 이 단위까지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개발 계획을 하고요. 요구사항을 분석해요. 어떤 걸 얘네가 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현이죠. 구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거죠. 코더들이 직접 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내가 코딩한 사람이 테스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테스트 전문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맨 처음에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폐기될 때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비용을 산정하는 어떤 기본 골격이 돼요. 이게 얼마나 들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 단계에서부터 문서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서화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계, 구현, 테스트, 운영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을 남겨놓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화를 하는 단계다. 이런 문서화가 남게 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갖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오는 이 친구도 생명주기 단계. 자, 이렇게 생명주기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생명주기 모형 종류 첫 번째 우리 폭포수 모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보엠이 제시했어요. 보엠이라고 하는 분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짱 먹은 분이에요. 그래서 보엠이 제시한 어떤 고전적인 생명주기. 우리 앞에서 히포 봤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얘가. 됐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우리 선형순차 모델이라고 한다. 또는 폭포수 모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단계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타당성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기본 설계 그리고 상세 설계 그리고 구현, 테스트, 운영, 유지, 보수 이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좀 전에 봤던 거랑 같은데 약간 순서가 다르기는 하죠. 그래서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는 타당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기본 설계하고 그리고 상세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를 갖는다. 이게 꽤 오래된 방법론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포랑 폭포수는 같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폭포수 모양의 장점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적용 경험이 많아요. 오래되다 보니까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단계별로 정의가 분명해요. 왜? 단계별로 절차적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정의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예요. 구조. 네. 구조의 이해가 쉽고요. 단계별 산출물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폭포수 모형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물이 한번 떨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어떤 경험을 설계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또 2개 이상의 과정이 병행 수행되기가 좀 어렵고 이전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안 되는 거지. 아니 내가 폭포를 타고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데 거꾸로 역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죠. 이전 단계 오류 수정이 어렵다. 단점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개발이 시작되면 계획을 제대로 못하면 이 프로세스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떨까요? 규모가. 요즘에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얘가 가능해요.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서 잘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토타입 모형이에요. 프로토타입 모형은 얘는 전체적인 개발 방법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반 뭐라고 얘기하나요? 견본품 이렇게 이야기하자. 또는 시제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제품이 뭐죠? 시연해서 보여주기 위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이거 맞아요? 네가 원하는 게 이게 맞니? 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이 프로토타입을 하면 좋은 게 뭘까요? 이게 시제품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맞아요. 라고 해서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단점들이 있어. 뭐냐면 얘가 좀 전에 우리가 견본이나 시제품이라 그랬죠. 실제 작동 안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디자인이 입혀져 있지 않을 수 있어. 그럼 어때? 고객 입장에서 디자인이 구려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요. 또 얘네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시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죠.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단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장점이야. 그럼 프로토타입 개발의 단계는 어떠냐면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빠르게 설계를 해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고객한테 보여주고 평가를 받아요.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수정을 해 나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나중에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우리가 보통 좀 작은 경우에는요. 얘네를 가지고 아예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예 시제품이 완제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비용을 줄일 수도 있죠. 왜?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가다듬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리고 공동의 참조 모델을 제공해요. 공동의 참조 모델이 뭐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공동의 참조 모델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프로토타입은 구현 단계의 골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큰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뢰자가 결과물 또는 일부 모형을 볼 수 있으니까 어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에 또 중요한 아이가 나와요. 이제 나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스파이럴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도 보엠이 제시했어요. 보엠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좀 더 나은 거 이렇게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아이가 이번에는 스파이럴 모델이 됩니다. 이 스파이럴 모델은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얘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느냐면 이렇게요. 제일 먼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을 분석해요. 리스크 어널리시스. 얘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검증을 하고요. 고객 평가를 해요. 그리고 고객이 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시 목표로 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얘네의 위험 분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죠.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 이 모델은 에자일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얘도 최신형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얘가 마지막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자일로 넘어가기 직전에 모델인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위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개발하고 검증하고 평가하는, 그리고 다시 얘를 또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엠형이 처음에는 폭포 수형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 라고 생각해서 연구에서 만들어진 애다.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점증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점점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중요한 아이가 키워드가 바로 뭐냐면 위험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틀리지 않느냐, 우리가 개발하는데 어떤 걸 뭔가 잘못 보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계속 검증해 나가니까 어때요? 위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구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지 못하는 걸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네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얘에 대해서는 핵심이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필기에서는 얘네가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됐던 아이고요. 이 위험 분석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블랭크 쳐서 실기에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위험 분석, 리스크 애널리시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서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목표 설정하고 위험 분석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한테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얘네를 반복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장단점이 나와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얘네가 보면은 위험 요소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좀 더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위험 분석 단계에서 발견 못한 위험 요소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실수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책을 지금 쓰면서 벌써 얘가 이게 교환으로 벌써 1년이 지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탈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얘네는 아무래도 비교적 최신이다 보니까 적응 경험이나 어떤 성공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실제 시험 문제 출제된 거예요. 답을 뭐 여기 에자일 방법론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주고요. 이게 뭐냐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번 과목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프트웨어 개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틀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히포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절차적으로 보면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 제일 먼저 폭포 수형,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나선형. 중간에 또 많아. 근데 필요 없어. 그 두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온 애가 뭐예요? 에자일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에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발빠른, 날렵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앞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문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문서화, 즉 문서 만들다가 소프트웨어 개발 끝나. 그러니까 야, 이런 부분을 좀 제거하고 우리 빨리 소프트웨어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자일 방법론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요, 절차 다 필요 없어. 도구, 문서화 이런 거 필요 없어. 대신에 개인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즉 고객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또는 개발자들, 개발팀원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야, 소프트웨어가 원하는 대로 잘 실행만 되면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에 바로 에자일 방법론이 됩니다. 이걸 쓰면 어떨까요? 당연히 빨라지겠죠. 문서화 쌩까고 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차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빠르게 시류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 하면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약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0년이 넘었나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우리 그 메신저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카카오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다른 어떤 메신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에서 만약에 다른 애들이 먼저 만들었거든 사실은. 이거를 보고 메신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얘를 기획하고 회의하고 문서화하고 뭐 했으면 지금 카카오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빠르게 움직인 거야. 빠르게 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확한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얘를 빠르게 개발해낸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된 거죠. 범수형 대단해요. 자,
다음에 특정 방법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빠르고 낭비 없이 제작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협업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얘는 짧은 릴리즈, 이 릴리즈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배포라고 이야기해요. 5일장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가보면 할머니들이 동네에서 따온 냉이, 달래 이런 거 이렇게 시장에다 쫙 펼쳐놓거든요. 펼치고 파세요. 이게 바로 릴리즈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내가 재배한 것을 재배한다, 그 만드는 것을, 개발한 것을 시장에다가 펼쳐놓고 야 사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반복하고 또 점증적으로 설계하고 사용자가 분명히 참여를 해야 돼요. 얘는 왜? 유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자, 문서화를 최소화하고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변화에 무서워하면 안 돼요. 얘네를. 그래서 종류에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린, DSDM, FDD, 크리스탈 이런 애들이 있다. 됐죠? 자, 예전에 이제 시험이 개정되기 실기에는요, 뭐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자일 방법론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그죠? 그래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린까지 쓰거나 또는 DSDM, FDD, 크리스탈 이렇게 이 중에 3개만 써주면 되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시험 개정되고 나니까 그딴 거 없어. 그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 시험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똑같은 기출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Q&A 시험은 반복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해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답보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류는 좀 기억하고 있자라는 이야기를 쓸데없이 길게 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번엔 에자일 선언문입니다. 자, 에자일 선언문. 그러면 전체적인 컨셉은 아시겠죠? 에자일이 어떤 건지? 뭐야? 프로세스 도구보다 개인과의 소통 중요하죠. 완벽한 문서보다는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이에요.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 이거 어때? 아니야? 그럼 야, 또 내가 수정해서 내일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는 변경에 대한 응답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에자일 선언문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에자일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에요. 익스트림 하니까 뭔가 어떤 느낌이에요?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좀 과격하고 막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999년도에 켄트 백이라고 하는 분이 제안을 했고요. 개발 단계 중에서 요구사항의 변동이 심한 경우 적합한 방법론이에요. 그 현실에 가장 요즘같이 복잡하고 시대가 빨리 변하는 경우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맞는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드는 것을 얘는 목표로 하고요. 요구사항을 정해놓고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것을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도 얘도 에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니까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필기시험에는 얘네가 나왔었죠. XP의 5가지 핵심 가치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소통. 바로 이걸 연애 전체 얘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해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관계자. 다음에 이제 이번엔 단순성, 그리고 피드백, 용기, 존중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분명히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필기에도 나왔지만 XP의 핵심 5가지 가치는 필기에도 나왔어요. 그럼 실기에도 나와. 얘네가 시험을 보니까요. 필기에 나온 애가 실기에 나오고요. 실기에 나온 애가 필기에 나와요. 시험이 교차돼서 나오니까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5대 가치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단순해야 돼. 그리고 확실한 피드백, 그리고 용기 있는 행동, 존중 이런 거죠. 용기라는 게 뭐냐면 고객의 요구사항 변동에 적극 대응하는 걸 이야기해요.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은요,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한참 만들었는데 이거 바꿔줘! 그러면 어떻게 해? 너무 힘들잖아요. 그지? 이게 바로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소통, 단순성, 피드백, 용기, 존중. 5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XP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얘네도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지엽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한 시험이 몇 년 지나면 이런 아이들도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사용자의 스토리가 필요해요. 사용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얘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죠. 걔가 결국은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릴리즈 플랜을 해요. 릴리즈 플래닝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애가 이제 스파이크가 되는데 이 스파이크가 어떤 의미냐? 바로 작은 요구사항에 적용하는 작은 소프트웨어 단위가 되는 거죠. 하나에 실행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 돼요. 됐죠?
그리고 릴리즈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버그랑 얘네를 계속해서 적용 테스트를 하게 되고 계속 반복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죠? 테스트 시나리오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얘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요구사항을 계속 반복 적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바로 네, 반복이다. 뭐를 반복한다? 요구사항 적용을 반복한다. 그리고 나서 소단이 릴리즈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이터레이션하고 스파이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한번 내려가서 그러면 유저 스토리는 뭘까? 일종의 요구사항이 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의 이야기야. 이야기 잘 듣고 얘네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아직 UML을 배우진 않았지만 UML의 유스케이스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용 사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얘네를 활동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얘네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 유즈 케이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냐고? 내가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폰을 열고 앱을 실행을 하고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해가지고 메뉴에서 어떤 거를 클릭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아이템을 어떻게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우리 유저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목적으로 생성되나 형식이 없어요, 대신에. 그리고 고객에 의해 작성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스토리인 거야. 다음에 릴리즈 플래닝이에요. 그래서 몇 개의 스토리가 적용돼서 부분적으로 기능이 완료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부분 전체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일정을 수립을 하고, 이터레이션은 하나의 릴리즈를 세분화해가지고 3주 단위로 1주에서 3주 단위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반복 진행 중에 새로운 스토리가 추가될 경우에는 얘네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간에 얘네를 추가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액셉턴트 테스트는 이게 적응 테스트잖아요. 적용 테스트. 그래서 릴리즈 단위 개발이 구현됐을 때 얘네가 실제로 잘 되었느냐,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합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을 액셉턴트 테스트라고 한다. 그다음에 스몰 릴리즈는 릴리즈 단위를 얘는 작게 보는 거예요. 얘는 작은 단위로 릴리즈를 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고객의 반응을 기능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 완제품일 때 고객에 의해 최종 테스트 진행한 뒤에 얘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릴리즈가 계속 반복된다. 얘도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XP의 12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그래서 큰 분류로 4개로 분류가 됩니다. 파인 스케일, 이게 이제 띄어쓰기가 됐는데, 파인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미세, 그런 의미죠. 미세 피드백, 이런 의미가 되겠고, 두 번째 이제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는 지속적인 처리, 쉐어드 언더스탠드는 뭐 이해를 공유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프로그래머 웰페어는 프로그래머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하위에 있는 12개의 실천 사항이 중요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중에 하나 한 2년 안에 시험 문제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뭐 1과목에서 아주 많은 내용들 중에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딱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XP의 12가지 실천 사항 중에 세부적으로 XP의 12가지 실천 사항 중에서 하나의 컴퓨터에 2명의 프로그래머가 모든 코드에 대해서 코딩과 리뷰 역할을 바꿔가며 공동 진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페어 프로그래밍,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류는 우리가 이제 필기에서 알았지만 실기에서는 각각에 대한 의미를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는 페어 프로그래밍이에요. 짝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플래닝 게임은 얘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게임처럼 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나 목표를 만들어 두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 농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어떤 게임과 룰, 그리고 선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목표는 뭐야? 이기는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 보시면 되겠고,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예요.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약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DD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보기에 TDD가 나온다 그러면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다.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드 만들고 그리고 단위 테스트, 즉 작은 단위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얘네가 실행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 거고, 홀 팀은 뭘까요? 얘네는 고객도 하나의 팀이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빠른 프로세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고객한테 찾아가서 뭐 미팅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아예 해당하는 고객이 계속 상주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빠른 피드백과 빠른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아셨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컨티뉴어스 프로세스에 있는 단위가 되겠고요.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에요. 얘는 지속적 통합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얘네는 소프트웨어를 단위 모듈별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네를 만들어내고 얘네를 계속해서 통합해 나가는 거예요. 그 기능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벽돌을 하나씩 빨리 순서대로 쌓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디자인 임프로브먼트예요. 얘는 향상하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 향상이라고 하는 거 뭐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웹 디자인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는 설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설계 향상, 즉 기능의 변경 없이 중복성, 복잡성을 제거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그리고 단순화, 유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성, 즉 재디자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설계를 계속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스몰 릴리즈. 짧은 주기로 작은 릴리즈를 함으로써 고객의 변경 사항을 빠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쉐어드 언더스탠드에 있는 4개의 분류에는 우선은 코딩 스탠다드, 당연히 코드 표준을 맞춰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정보 보안 쪽에 가시게 되면 시큐어 코딩 가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코딩 가이드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우리가 하고 있느냐. 또는 컬렉티브 코드 오너십, 시스템에 있는 소스 코드는 팀의 모든 프로그래머가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플 디자인, 아주 간결한 디자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시스템 메타포, 최종적으로 개발돼야 될 시스템의 구조를 우리가 기술한다.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머 웰페어, 즉 프로그래머가 중간에 아프거나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페이스는 지속적으로 얘네가 달려갈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2주 연속 오버타임을 금지해서 이 개발자가 너무 과로에 쌓여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을 막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짝 프로그램에 대한 거 좀 더 자세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짝이 돼서 한 사람은 코딩을 하고 한 사람은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인데, 얘네를 좀 전에 우리 보셨다시피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두 명이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와 그 다음에 개발을 반복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얘네는 아무래도 짝이다 보니까 코딩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같이 지게 되겠고요. 비형식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어요. 둘이 하나 보니까 코드 개선을 위한 리팩토링을 장려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것들이 핵심이다. 짝 프로그래밍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스크럼이에요. 뭐 우리가 애자일 방법론 중에 앞에서 이제 XP에 대한 걸 봤고, 이번엔 스크럼입니다. 얘도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P보다는 좀 더 팀에 가까운 그러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소규모 팀 중심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XP보다는 좀 더 팀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동심 이런 것에 중점이 두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구사항 변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신속하고 반복적으로 얘도 어떤 문서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 스크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됐죠? 또 팀원 스스로 팀을 구성해야 되는 이러한 거, 개발 작업에 관한 모든 팀원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XP보다는 스크럼이 팀에 좀 더 관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스크럼은요, 우선 기능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개발 주기 또는 실제 동작 가능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해내는 거, 릴리즈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또 주기마다 적용된 기능이나 개선점의 리스트를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팀은 개방된 공간에서 개발을 하고 매일 15분 정도의 데일리 스크럼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스크럼의 기본 원리는 협업이에요. 가장 큰 거, 팀의 협업. 그리고 일 단위는 팀의 스프린트 단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스프린트가 하나의 작업 단위가 됩니다. 다음에 스프린트는 고정된 30일, 즉 한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네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아키텍처, 설계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잘 드러나야 하는 거고, 정해진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완료된 것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완료된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기록을 다 남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 교환 수단은 매일 스탠드업 미팅, 일일 스크럼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이제 흐름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오너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프로덕트 오너한테 야, 나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백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걔네를 가지고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하게 돼요. 계획 미팅을 하게 되고 걔를 스프린트 백로그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린트라고 하는 건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2에서 4주, 즉 30일 단위, 30일 이하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록에 남기게 되고 얘네가 지금 하나씩 절차적으로 일이 끝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나갈 때마다 여기에 이제 소멸 차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워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멸 차트는 우리가 해야 될 항목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여기에서 이제 스크럼이 진행될 때마다 또는 매일 스크럼 회의거든요. 매일매일 24시간에 한 번씩 스크럼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한 작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한 작업에 대해서는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 차트라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 소멸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회의에 의해서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얘네가 얼마나 작업량이 남았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제품이 나오고 검토 회의하고 그 다음에 회고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핵심은 매일매일 스크럼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린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 간단하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또 투입돼서 개발을 진행하게 돼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 한 단위의 스크럼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바로 스크럼 마스터가 얘네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스크럼 팀의 팀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품 책임자가 있어요. 이거는 누굴까요? 네,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얘는 만약에 삼성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삼성 SDI에 뭔가 요청했다 그러면 삼성에서 파견한 직원이 됩니다. 야,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건지 알지? 네가 가서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 책임자는 개발 목표의 이해도가 높은 개발 의뢰자, 사용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프로덕트 백로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테스트도 수행하고요.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이 사람이 담당을 하게 되겠죠. 업무 관점에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표시하고 신규 항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또 스프린트 계획 수립까지만 임무를 수행을 하고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요. 왜? 얘는 외부인이니까. 다음에 스크럼 마스터는 전체적인 스크럼의 진행 단계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강요하지 않아요. 좀 전에 우리 스크럼은 뭐라 그랬어요? 팀워크라고 했죠. 만약에 팀장님이 스크럼 마스터를 담당했는데 맨날 지적질하는 거야. 그럼 좋겠어요? 일하고 싶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분담하고요. 나머지 이제 스크럼 팀원들이 얘네를 일을 하게 됩니다. 가끔 해외,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많긴 한데 해외에 있는 실리콘밸리 회사들 보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지? 일만 배분해 주는 거야. 나머지 팀원들은 내가 언제 하든 상관없어. 거기에만 맞춰서 하면 돼. 그죠? 한 달 안에 끝내기만 하면 돼. 그걸 못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퇴사해야죠. 욕먹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고 팀은 스스로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 명 데려다 놓고 야, 너네 둘이 해 이런 게 아니죠. 우리 학교에서 과제할 때 보면 여러분들 같이 팀 하실 분들 모여서 하세요. 이런 교수님이 있는가 반면 1번, 2번 너 짱이야. 너 2번, 3번 너야. 이렇게 하잖아요. 1번, 2번 이렇게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야,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럼 자기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왜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야, 너는 이런 거에 강점이 있고 넌 이런 거에 단점이 있으니까 야, 이 둘이 모여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팀을 스스로 조직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개발 과정에서 스크럼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도록 하고요. 과정에서 장애 요소를 찾아 제거해요. 즉, 이 사람은 소원 수리만 해주면 돼. 예, 스크럼 마스터는 야, 이런 거 우리가 할 게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거죠.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미스터 트롯하고 미스트롯 아시죠? 거기에서 중간에 팀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 하네. 팀 미션에 보면 어때요? 스크럼 마스터, 즉 해당하는 애들 중에 1등한 애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팀을 꾸리고 자기들이 알아서 선곡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안무나 편곡을 다 하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뭐 마스터들이 그걸 따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스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스크럼 팀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스크럼 진행을 하는 개발자들이 되는 거고,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야기하고요. 한 팀은 5에서 9명 내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개발자, 디자이너, 제품 검사자 등 모든 팀원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로 도출하고 기능을 구현한다. 기능을 작업 단위로 나눠주고 일정, 속도 얘네를 추정하고 제품 책임자에게 얘네를 전달을 한다. 그리고 스프린트 결과물을 제품 책임자에게 시연도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매일 스크럼 회의에 참여해서 진행 상황을 검토한다.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크럼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서들과 각각 용어에 대한 걸 살짝 살펴보면, 우선은 프로덕트 백로그는 이게 뭐예요? 프로덕트는 제품, 백로그. 그죠?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목록들을 우리가 프로덕트 백로그라고 이야기를 한다. 아셨죠? 자, 스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전력 질주 이런 거잖아요. 이걸 스프린터라고 해가지고 100m 달리기 잘하는 제 세대는 칼로이스인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요? 자, 칼로이스 같은 사람들을 우리 스프린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작은 단위의 개발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같은 경우는 스프린트 계획 미팅이에요.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를 보고 얘네가 우리가 할 항목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뭘 먼저 할까? 그리고 얘네가 요구사항을 개발자들이 나눠가지고 얘네 어떤 걸 할지에 대한 것을 작업하는 걸 의미하죠. 개발자별로 스프린트 백로그를 작성하고 결과물에 대한 반복 완료 시의 모습이 결정을 하고 수행에 필요한 각종 요구사항을 스크럼 마스터에게 보고해서 이해 관계자한테 지원을 받는 거죠. 데일리 스크럼 미팅은 이거는 매일매일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서 한다. 네? 서서 해야 돼.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얘네 15분 넘으면 안 됩니다. 잡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각각 어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건 우리가 완료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작업 시간을 소멸 차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에요. 자, 피니시드 워크는 완료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백로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표물, 완료물 이런 것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프린트 회고를 하게 됩니다. 회고가 뭐예요? 반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스프린트에서 나온 어떤 활동 결과물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규칙이나 규정에 틀린 것은 없는지, 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또 통해 가지고 팀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단계가 바로 스프린트 회고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어떻다고요? 네,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씨 쓰는 연습하시라고 남겨놓는 거니까 한번 직접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이번에는 현행 시스템 파악입니다. 자, 현행 시스템 파악 뭘까요? 현재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파악하죠?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개발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대상 시스템이 윈도우즈 시스템을 쓰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어. 그래서 얘를 매킨토시 방식으로 애플 방식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요. 그럼 이걸 납품했어. 납품회사에서는 받은 회사에서는 어때요? 야, 우리 애 안 돌아가잖아. 우리 소프트웨어하고 전혀 안 맞잖아. 이런 거죠. 즉 현행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아주 훌륭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했더라도 그것이 뭐예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그죠? 만족할 만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현행 시스템 분석은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큰 절차적인 것들만 봐주시면 돼요. 현행 시스템 분석하려면 우선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 시스템 구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키텍처를 파악하고요. 시스템 하드웨어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시스템 구성,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에 대한 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회사의 구조까지도 다 파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업무가 있고 어떤 부서가 있고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스템 구성 파악에서는 현재 이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각 부서별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얘네가 서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까지도 모두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키텍처를 파악해야 돼요. 설계도죠. 소프트웨어 설계도를 파악하고요. 그 설계도를 파악해서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회계를 관련하는 회사다.
회계 부서다. 그러면 회계에 관련된 다양한 구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다 분석해서 문서화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하드웨어 현황을 파악해야 돼요. 얘네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이 매킨토시인지 아니면 IBM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고, 또 네트워크 구성도 알아야 돼요. 네트워크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얘네 네트워크의 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파악을 하는 것이 현행 시스템의 전체적인 파악 절차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나온다면 이런 애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시스템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파악하고요. 다음에 하드웨어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뭔다고요? 시스템, 그 다음에 아키텍처, 그 다음에 하드웨어. 이게 절차가 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아키텍처예요. 시스템 아키텍처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시스템 아키텍처를 분석할 거잖아요. 시스템 아키텍처는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 각각 업무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며 얘네가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는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위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위 업무를 하는 그러한 단위 시스템들과 전체적인 얘네를 총괄하는 어떤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상하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또는 같은 단위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얘네들 간에 어떤 행위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행위에 발생하는 데이터, 자료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우리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얘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이 시스템 아키텍처 분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시스템하고 인터페이스 현황 파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기간 업무와 지원 업무가 있어요. 기간 업무라고 하는 거는 핵심이 되는 업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되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 지원 업무를 분류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각각의 시스템별 기능을 파악을 해줘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시스템은 외부 시스템하고 서로 연동을 하느냐, 또는 B라고 하는 시스템은 내부에서 어떤 시스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을 분류를 하고 각각 기능별로 얘네를 분석하게 됩니다. 다음에 인터페이스 현황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A라고 하는 회사와 B라고 하는 회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두목넷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두목넷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있냐면 네이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뭐 이니시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얘네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현황 파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의 시스템 이름별로 각각 기능, 그리고 하부 기능, 또 세부 기능,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살펴보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 형식을 어떤 형식을 주고받느냐, XML 방식이냐, 고정 방식이냐, 가변 방식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 형식에 대한 걸 파악하고요. 얘네가 통신하는 방식이 TCP/IP냐 아니면 X.25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얘네를 연계를 할 때 EAI를 쓰느냐, FEP를 쓰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두 지점 간에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즉 이거예요.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E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텐데요. 얘는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에요. 뭐냐면 기업 내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소프트웨어로 보고, 그렇잖아요. 그치? 요즘엔 다 소프트웨어로 구축이 돼 있으니까 두목넷이라고 그래요. 그럼 로그인하는 거, 아니면 결제하는 거, 이런 게 다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해서 보는 것을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하려면 뭐가 필요해?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그럼 얘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볼 때 뭘 보면 돼요? EAI를 보면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기간 업무와 단위 업무, 그리고 각각 소프트웨어 어떤 거 쓰고 있는지, 얘네 용도가 무엇인지
또 라이선스는 어떤지, 라이선스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다가 얘네 시스템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뭐 라이선스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선 지금 MySQL을 썼는데 DB를 새로 구축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주려면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지? 그리고 기존에 또 소프트웨어 어떤 거 가지고 있느냐 했는데 여기서 뭐 예전 9버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돈이 들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부분에서 또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에 내가 개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알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개발 대상에서 요구사항 단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하드웨어가 못 따라갑니다. 하드웨어도 바꾸실래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의 사양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 즉 이 하드웨어에 내가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했어요. 근데 실행될까 안 될까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낮아.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다. 다음에 이번엔 네트워크 구성이에요. 그래서 현재 업무 처리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장애 처리는 어떻게 되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서버 위치는 어디에 있고 서버 간의 연결 방식은 어떤지 물리적인 거 또는 논리적인 거 또 취약성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것이 네트워크 구성 파악이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지 않다.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현행 시스템을 파악할 때는 시스템 구성을 파악하고 아키텍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하드웨어 파악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파악한다. 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기반이 되는 애들이니까 얘네를 정확히 파악 못하면 내가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의 윈도우즈가 윈도우즈 8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쓰잖아요. 그래도 큰 회사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윈도우즈 10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쟤네는 못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거에 맞는 애들을 파악해줘야 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컴퓨터도 옛날에 우리가 뭐 486 이런 거 쓰는 아직 회사들이 있어요. 그죠? 이 하드웨어 돌릴 때는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지금 요즘에 많이 새로 나오는 인텔 i10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구성 파악하고 아키텍처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파악하고 하드웨어 파악하고 네트워크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빠졌네. 인터페이스 현황도 파악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여러분들 한번 본문 보면서 한번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기술 환경 분석이에요. 우리 앞에 장에서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고려했었어요. 제일 먼저 우리 아키텍처에 대한 것을 봤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아이들을 현행 시스템을 분석을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개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을 쓸 것인지, 윈도우즈 플랫폼인지, 안드로이드 플랫폼인지 이런 걸 결정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펴볼지에 대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아이가 뭐냐면은 플랫폼이에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냐, iOS 기반이냐, 윈도우즈 기반이냐, 또는 닷넷 기반이냐, 아니면 자바 플랫폼이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고, 얘네는 기본적인 운영체제 베이스, 즉 어느 부분에서 얘네가 실행될 것인지, 그래서 실행되는 환경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는데 기본이 되는 운영체제, 즉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기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얘는 응용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걸 플랫폼을 쓰면서 좋아지는 건 뭐냐면은 개발하고 운영 유지 보수가 아주 간편해져요. 이 플랫폼을 쓰면서 생기는 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개발하거나 운영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비용도 줄여주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여주고요. 동일 플랫폼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끼리,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끼리 이런 식으로 동일한 플랫폼 간의 어떤
관계된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도 좀 쉽겠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윈도우즈 기반으로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개발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가 썼던 플랫폼이 윈도우즈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플랫폼이 없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난잡해지겠죠.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단넷 플랫폼이나 아니면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는 충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 하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아이가 바로 이제 플랫폼 성능 특성 분석인데요. 요거는 이제 필기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지만 실기에도 쓰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성능 특성 분석 항목 3가지를 쓰시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우선 응답 시간이요. 그리고 가용성, 그리고 사용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응답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이 나한테까지 오는 시간이죠. 결국은 빠른 게 좋은 거야. 자,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이 24시간 동안 운영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24시간 동안 쓸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가용성이고요. 이제 사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점에 이 시스템의 총 자원이 100이라고 할 때 내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용성은 시간에 관련된, 이거는 어떤 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플랫폼 특성 항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 방법에는 우선은 기능을 테스트하거나 사용자 인터뷰, 문서 점검을 통해 가지고 각각 플랫폼의 성능 특성을 분석할 수가 있다. 우선은 기능 테스트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벤치마킹이라고 들어보셨죠? 벤치마킹. 그래서 인터넷 속도 측정 또는 CPU 속도 측정 이런 것처럼 이런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테스트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사용자 인터뷰는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뭐 안드로이드 쓰다가 iOS 쓰면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는 iOS 쓰다가 안드로이드 쓰면 어떤 불편함이 있고 이런 걸 직접 고객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점을 우리가 인터뷰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문서 점검을 통해 가지고 비슷한 플랫폼 간의 어떤 자료들을 분석해서 비교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쓸지에 대한 걸 결정하는 거다. 자, 현행 시스템 OS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인지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유닉스, 리눅스, 맥OS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현행 운영체제의 어떤 성능 분석 항목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고려사항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 가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능, 기술 지원, 주변 기기, 구축 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구축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내가 윈도우즈를 뭐 한 번 사면 윈도우즈는 어때요?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오피스 365 있잖아요. 오피스 365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죠.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메모리 누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메모리 누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운영체제가 지금 실행 중인데 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메모리에 남아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고려사항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기술 지원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죠? 보안 패치가 잘 되죠. 업데이트도 공짜로 해주죠. 이런 회사가 어딨어. 마이크로소프트 안티들이 굉장히 저 때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티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에는 선택지가 그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술 지원도 중요하고요. 또 주변 기기 잘 붙일 수 있느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를 그냥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프린터 연결되느냐, 모니터 그대로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운영체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패치 일자라는 게 있어요. 패치가 보안 패치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걸 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많이 안 쓰는 이런 운영체제 쓰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해결 방법이 쭉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운영체제들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다음에 이번에는 DBMS예요. 그 DBMS 얘네가 빠질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빅데이터 환경에 살고 있어요. 아주 많은 자료들이 있고 걔네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를 무조건 붙여요.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DB가 필요하죠. 홈페이지 만들 때도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곳이 없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DBMS도 분석을 해줘야 되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를 파악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두목넷 같은 경우는 MySQL을 쓰거든요. 이 MySQL을 쓰다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MS로 넘어가서 MS SQL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고려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이전해야 되죠. 그죠?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SQL 같은 경우는 유료예요. 엄청 비싸. 몇백만 원씩 해. 이게 클라이언트 개수마다 달라지는데 몇 천만 원, 몇 억씩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DBMS의 종류에 대한 걸 물어본다라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애는 오라클 하고요. MS SQL 하고 MySQL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몽고DB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쓰고 레디스도 최근에 많이 나왔고 국산 DBMS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큐브리드 이러한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DBMS가 꽤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현행 시스템의 DBMS를 분석을 할 때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죠. 우선은 어떤 걸 쓰고 있느냐, 그리고 버전이 어떠냐, 구성 방식과 저장 용량, 백업 주기, 업체 유지 보수 잘 해주냐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유지 보수가 안 되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MySQL은 오픈 소스라서 무료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오라클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라클이 얘를 유료화하진 않고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만약에 유료화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유지 보수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무료로 유지보수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잖아요. 요즘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돈이 개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DBMS가 유지보수가 잘 되고 업데이트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 또 구축되어 있는 테이블의 수량과 테이블 증가 추이, 백업 방식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테이블의 구조를 파악해 가지고 정규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또 조인은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또 프로시저, 트리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쪽에 있는 트리거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을 시행했을 경우에 연쇄적으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시스템을 건드리게 되면 이 트리거가 망가지거나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네 트리거들은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제 조인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간에 우리가 조인을 하게 되는데 어떤 테이블 하나를 교체할 거예요. 그러면서 외래키가 바뀌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인에 해당하는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 정규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 우리 데이터 입출력 구현이나 이런 쪽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DBMS 분석할 때 고려사항이 있어요. 성능 봐야 되겠죠. 가용성이에요. 가용성. 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가용성은요. 기술 지원이 잘 되느냐, 상호 호환이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여기 보시면 JDBC나 ODBC 얘는 이제 자바 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을 의미하고 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ODBC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즈 안에 이 ODBC 커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우리 이제 DBMS를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윈도우즈에도 그랬을 경우에 얘네를 연결해주는 윈도우즈와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호 호환성을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대한 거고 또 구축 비용도 있어요. 라이선스 정책 좀 전에 우리 MS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당 가격을 맞는다 그랬잖아요. CPU당 받기도 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론 하나 더 알기가 나오는데요. 비즈니스 융합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 업무에 적합하게 얘네가 스며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비즈니스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음에 이번엔 네트워크 구성도를 봐요. 앞에서 우리 봤었죠.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도를 살펴가지고 얘네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미들웨어 현행 시스템 분석이에요.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미들웨어의 도움을 받느냐, 그 연결 방식에 대한 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들웨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웹서버는 MS 서버를 쓰고 DB는 오라클을 쓰고 막 이랬을 때 두 개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기종 시스템하고 연결할 때 쓰는 그런 아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트랜잭션 처리하고 관리를 도와주도록 하고요. 또 얘는 동적인 웹사이트, 동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과 이런 거. 또 웹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웹 어플리케이션. 요즘에는 타자 연습도 웹에서 하던데요. 그지? 깜짝 놀랐어요. 타자 연습 이렇게 아이들 시키려고 했더니 웹에서 돌아가. 걔네가 뭐 웹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 그랬는데 웹 서비스는 뒤에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얘는 우리가 아는 그냥 홈페이지 서비스가 아니고요. 웹을 통해서 뭔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도와주는 것. 즉, 이기종 간의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중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들웨어는. 마찬가지로 현행 시스템에 있는 이 미들웨어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봐야 되겠죠. 똑같아요. 성능, 가용성, 기술 지원 잘 되니? 돈은 많이 드니? 이런 거죠. 무료로 제공되니? 아니면은 돈을 내야 되니? 또는 기술 지원을 잘 해주니? 내가 고장났을 때 이메일이라도 보내면 수리를 해주니? 이런 것들이고. 또 가용성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시간적인 개념이다. 어떤 장애가 발생해가지고 내가 24시간 중에 1시간을 못 쓰면 이건 가용성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능이야.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나옵니다. 오픈소스라고 하는 거는 열려 있다는 거죠. 소스 코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MySQL 같은 경우가 얘네가 이제 오픈소스였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리눅스 이런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오픈소스는 아무래도 돈을 받지 않고 개발을 하죠. 개발자들이 집단지성이라 그래서 집단지성 아시죠? 여러 명의 지성들이 모여서 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의 가장 강점은 바로 이 집단지성이에요. 능력 있는 개발자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달려붙어서 얘를 개발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의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한테 소득이 없어. 그러면 20대 때는 혈기왕성해서 내가 이걸 뭘로 해볼 거야 하고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40대 되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걸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유료화 해야지. 그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소스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요, 스폰서가 붙어요. MySQL 같은 경우도 얘네가 무료로 제공되다가 오라클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계기는 계속 유지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얘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좋아. 기능은 좋은데 1년 있다 없어진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또 오픈소스가 이 레벨이 있어요. 얘를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느냐. 이 소스 코드를 내가 만들어서 컴파일만 해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코드를 변경까지 할 수 있는지 또는 배포한 것 가지고 내가 얘를 변경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레벨이 존재하거든요. 그건 바로 밑에 나오고요. 자, 다음에 이제 GNU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요. GNU는 뭐냐면 GNU is not Unix예요. 나는 유닉스가 아니야 이거예요. 약 한 30년 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는 공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유닉스가 이게 서버용 운영체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네도 유지가 가능해야 돼.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로 엄청 비싸게 팔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왔거든요. 그지? 자, 그래서 그때 우리 리처드 스톨먼이라고 하는 분께서 야, 유닉스는 돈 받는데 나는 돈 안 받고 할래. 라고 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자 운영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GNU.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리눅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GNU 라이선스를 우리가 레벨별로 쭉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온 건 뭐냐면 1989년도에 GNU
GPL 레벨 1이에요. 여러분들 이 GPL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또는 아니면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에 글 쓰실 때도 얘네를 보통 우리가 적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별로 레벨 1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그냥 실행하는 프로그램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야, 나는 GNU야. 이걸 돈을 안 받을 건데 소스 코드를 우리가 공개하지 않고 바이너리, 즉 실행 파일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버전 2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 코드와 함께, 즉 얘네를 우리가 배포할 때는 항상 코드와 같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파이어폭스, 지금도 여러분들 쓰고 계시죠? 리눅스 커널, 마리아DB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워드프레스, 이 홈페이지 만드는 툴이죠. 워드프레스 요즘에는 좀 많이 가라앉았긴 했는데 한때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홈페이지 쉽게 만들기 뭐 해서 워드프레스. 자, 레벨 3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처하는 거예요. 레벨 3는 뭐 자세히 보진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런 거다. 다음에 이번에는 AGPL이 나오게 되고 여기 버전 3에서는 네트워크 서버용 어플리케이션 네,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거고, 다음에 LPGL,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실 거예요.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쓸 때 보면 LPGL을 뭐 이게 승인합니다 또는 동의합니다 이런 것을 보실 거예요. 얘는 GPL보다는 훨씬 완화된 조건이에요.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고 LGPL 코드를 정적 또는 동적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판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LGPL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질라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거, 오픈 오피스 이런 애가 여기에 해당하고, 또 BSD가 나옵니다. 이제 BSD 같은 경우는 얘는 버클리 대학교에서 만들어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한 것을 제한 없이 배포할 수 있다. 단 수정본 재배포는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도 사용할 수 있는 BSD가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아파치도 있어요. 아파치 재단에서 만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소스 코드 수정 배포 시에 얘를 포함해야 돼요. 아파치를 응용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게 뭐야? 바로 안드로이드나 하둡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이 하둡도 우리 시험 문제, 시험 개정 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둡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작은 컴퓨터, 아주 저성능의 컴퓨터들을 여러 대 모아가지고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애를 뭐라고 한다? 바로 하둡이라고 해요. 코끼리요, 코끼리. 여러분들 하둡 검색해 보시면 코끼리가 나올 텐데, 그래서 하둡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작은 컴퓨터들, 성능이 작은 애들을 묶어서 쓰는 애고, 이렇게 코끼리가 되고요. 이 하둡을 개발한 개발자 아들이 가지고 놀던 코끼리 인형이 바로 하둡입니다. 그래서 하둡이라고 하고요. 얘는 현재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쓰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여러분들 한번 손으로, 뭐 강영 선생님 말씀은 이제 손품을 판다 얘기하시는데 한번 위에 있는 본문을 보시고 한번 써 보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여러분들 마무리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기억이 안 나시면 본문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손으로 직접 손품 판다라고 강영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